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건강한 한 주를 보내셨나요? 앞으로 어떤 책에서 봤는데 18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이면 180세까지도 가능한 세상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 내 줄기세포를 가지고 내 장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부작용도 별로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참 축복인지 재앙인지 저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건강을 해야 되겠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통증 유발제 마음, 우리 마음에 대한 또 두 번째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율 펩티드계를 통해 중계되는 그 밖에 여러 장애들, 그래서 이제 긴장 두통과 편두통. 사실 뭐 제 주변에도 저한테 문의를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두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편두통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49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930년대와 40년대 의학계를 이끈 권위자들은 편두통의 심리적 기초에 관한 많은 논문을 발표했는데 모두가 편두통이 억압된 경로와 관계가 있다고 썼다. 심신의학에서 프란츠 알렉산더는 이렇게 썼다. 무엇보다 눈에 두드러진 관찰 결과는 환자가 어제까지 억압된 경로를 의식하고 그것을 욕설로 표현하면 거의 1, 2분 사이에 편두통이 홀연히 사라진다는 것이다. 결국은 편두통도 어찌 보면 마음의 문제라는 얘기인 거죠. 51페이지에 마음은 어떤 계를 통해 어떤 증상을 일으킬 것인가를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그 선택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모든 증상의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주의를 딴 데로 돌려서 의식적인 마음을 분산시키는 건 말이다. 결국은 뭐 상대편에 대한 분노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 마음 속에 그 상대편에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화를 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든지 하면 결국 내 몸에 일으킨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의 무의식적 마음이 면역 체계의 활동을 지나치게 활성화시키면 면역 체계는 과다 활동 또는 과민 상태가 된다. 이게 해석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뭐 원본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면역 체계가 과민된다라는 건 없어요. 둘 다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는 용어다. 면역 체계가 지나치게 민감한 것은 외래 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식 상태의 주의력이 신체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무의식적 마음은 주의력이 무의식에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면역 체계의 효율성이 감소하고 감염되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반복적으로 감염되는 것은 대개 이런 과정을 시사한다. 감염은 물론 의학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심리적으로도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계속 재발할 것이다. 결국은 의학적으로 치료도 해야 되지만 결국은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긴장 근육염 증후군을 지닌 대다수 사람은 자율계나 면역 체계에 한 가지 이상의 병력이 있다. 정말이지 한두 가지 심신장애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심신반응은 보편적이고 따라서 심신반응을 일으키는 감정 역시 보편적이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모든 병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신반응은 삶의 일부이자 인간 조건의 일부이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요. 또 이제 52페이지에 신체 호르몬 분비를 관장하는 신경 내분비 펩티드계에 관련된 이제 장애인데 이와 관련된 장애는 가지수가 적지만 신체와 심리의 중간에 걸친 듯한 독특한 증상을 보인다. 그래서 폭식증, 신경성 식욕부진, 신경쇠약증. 오늘날에는 만성피로로 알려진 거 신경쇠약증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과식하려는 욕구와 전혀 먹지 못하는 증상은 뭔가 강렬한 감정 요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또 전혀 안 먹고 하지 않습니까? 1993년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발표된 신경내분비 면역 상호작용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 중추신경계가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충분히 입증된 사실이다.
그러나 메커니즘에 따라 감정 상태는 면역 기능과 관련된 병의 경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감정 요인이 인간의 자가 면역 질환과 암, 감염 질환의 경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지금까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는 집중 연구 주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왜 이제 자꾸 이런 의사들에 의해서 나오냐 하면 너무나 이게 약으로 수술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모든 질병의 A부터 Z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질병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일부 화학요법이나 속임량으로 긴장 근육염 증후군 통증을 제거하자마자 일부 환자들은 다른 신체 증상을 발전시키기보다 불안이나 우울증 상태가 되는 것을 나는 목격했다. 그러나 그 후 정신안정제나 항우울제로 감정 증상을 제거하면 곧바로 신체 통증이 되살아났다. 긴장 근육염 증후군과 강박장애 증상을 동시에 앓은 다른 환자들의 경우 긴장 근육염 증후군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둘 다 증상이 완화되거나 해소되었다. 즉 감정장애는 의식되고자 하는 무의식적 마음속의 강력한 감정에 대한 반응이다. 따라서 먼저 무의식적 감정을 인정하고 그 후에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 의학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세심한 정신요법을 쓰지 않고 불안이나 우울증을 약물로 치료하는 것은 좋지 못한 의학이다. 현대인들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가야 할 일들도 지금은 이제 다 질병이 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건 사실이죠. 57페이지에 의사들이 심신 개념을 무시하는 이유라 그래갖고 20세기 중반 이후 의학계에서는 뇌가 신체의 물리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개념, 곧 심신장애가 존재한다는 개념을 갈수록 멀리했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학 그리고 재활의학과 같은 분야에서 그런 개념을 특히 반대한 것은 관찰 가능한 모든 증상을 구조적 이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그들의 신념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상은 어느 한 가지만으로 되는 일은 절대 없거든요. 암이라는 병만 봐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발병을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질병이 그렇습니다. 감기도 마찬가지고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거죠. 다른 개, 예컨대 위장관, 비뇨생식계, 피부 뭐 이런 다른 개를 포함하는 심신 증상은 대체로 약물 치료나 식이요법 등으로 치료한다. 오늘날에는 모든 분야의 의사들이 감정 때문에 신체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능력을 아예 상실해 버린 것 같다. 이런 현상은 20세기 전반기 의료 분야에 일어난 극적인 변화다. 전설적인 윌리엄 오슬러 경은 환자의 가슴이 아니라 머릿속을 들여다볼 때 폐결핵 과정을 배우기가 더 쉽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안타깝게도 반대로 나아갔다. 의학 연구는 지난 50년 동안 더욱 실험실 지향적이 되었다. 분명 이러한 변화는 몇 가지 인상적인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인간의 생리는 전적으로 기계적인 게 아니라서 실험실에서 정확히 연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감염병에 대한 실험실 연구는 대단했다. 그건 분명하다. 그러나 바로 그런 성공 때문에 감정의 영향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많은 분야의 의학 연구가 나락으로 굴러떨어졌다. 지금 의학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의학도 이제 그쪽으로 흘러갔던 거죠. 걷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맞물려 가지고 뭐 의료보험 체계라든지 뭐 한두 가지 요인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실험실에서 자꾸 한다고 하는 것은 그 환경을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통제 하에서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가 환경을 통제할 수 없는데 그거하고 동일시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죠. 의학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과는 반대로 그런 증상에 대해 실험실에서 알아내는 화학과 물리학으로는 결코 병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MRI 같은 경이적인 새 진단 도구들이 자주 오진을 하는데 한몫한다니 하고 있다. 의사들이 MRI 검사 결과의 의미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말이다. 뭐 이런 얘기는 이 책에서만 나온 건 아니죠, 사실은. 똑같은 엑스레이를 보여주고 첫 번째 똑같은 의사한테 똑같은 엑스레이를 지금 보여주고 1시간 뒤에 보여주고 또 그 다음에 2차례 3차례 보여줬을 때 진단이 다 틀렸다라는 얘기들은 뭐 한두 번 나온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과학적 의학이 만성 통증 장애의 유행을 막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 노릇이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분야에서도 실패를 했다. 의료 문헌을 보면 자가 면역 질환과 심혈관 질환, 암 등과 같은 심각한 장애에도 심리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례 서술적 증거가 질비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과학적 의학은 그런 증거에 주목하지 않았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아예 무시했다. 뭐 이거는 뭐 전부 현대의학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현대 과학적 의학의 또 다른 추세는 해부학과 생리학, 뇌화학 연구에 목을 메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로서의 신체와의 역동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는 나몰라라 하면서 말이다. 신경과학은 매우 중요하고 자칫 흥미로울 수 있지만 물리적 뇌에 대한 지식은 임상의학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항상 부분의 합의 전체를 오버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시너지가 날 수도 알 수도 없는 거고 그거를 다 파악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무의식의 심리적 갈등이 우울증의 원인인데도 화학적 변화가 우울증의 원인이라는 듯이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다. 화학적 변화는 우울증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에 불과하다. 우울증을 정신요법 없이 약물만으로 치료하는 것은 좋지 못한 의학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의학이다. 증상 필요증의 경우 속임약이나 항우울제를 써서 증상을 없애는 것은 다른 증상을 불러올 뿐이다. 다른 증상은 암과 같은 아주 심각한 장애에 관련될 수도 있다. 분노를 표현하고 있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를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PET 검사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노의 원천을 알아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의식이 관련되었을 경우 특히 그렇다. 그러한 검사는 매우 흥미롭지만 행동 문제를 지닌 환자를 돕고자 할 경우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도움을 주는 것은 적절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정성껏 심리 분석을 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어같은 경로 때문에 유발된 통증 환자를 대할 때 그 통증이 뇌의 어느 부위와 관련되는가를 알아봐야 쓸모가 없다. 환자가 경로의 원천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할 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다 무시되고 있다는 거죠. 좀 슬픈 거죠. 또 뭐 63페이지에 보게 되면 정신의학과 심신의학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현대 정신의학은 퇴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정신장애가 유전이거나 뇌질환이라고 보았던 19세기쯤으로 말이다. 정신장애의 주요 요인은 생리가 아니라 심리라는 개념을 프로이드는 미처 도입하지 못했다. 그러나 전통 개념이 너무나 널리 퍼져 있어서 프로이드조차도 그것을 부인하는 데 애를 먹었다. 오늘날에는 반대되는 증거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도 현대 정신의학은 불안이나 우울증 같은 감정 상태를 심리가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화학적인 문제를 보기를 더 선호한다. 이런 형식만 세련되었을 뿐 19세기 생리학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되게 슬픈 게 그런 거죠. 저희 때도 개구장애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개구장애 그래서 아이고 쟤는 진짜 개구장 장난이 심하다라고 했는데 요즘 그렇다고 한다면 ADHD 판정을 바로 받는다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죠. 이런 좀 슬픈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풀어드렸나 정신병을 만드는 사람들 뭐 해가지고 그런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1장이 끝나고 이제 2장이 시작되는데 심신의학의 역사 해갖고 이제 뭐 쭉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 여기 이제 74페이지에 정신이 등통증과 같은 신체 증상 또는 우울증과 같은 감정 증상을 유발했을 경우 이면의 역동적인 감정을 처리하지 않고 어떻게든 일시적으로 증상을 없앤다면 정신은 그냥 다른 증상을 만들어낼 것이다.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문제라는 건데 또 문제를 문제로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이제 프로이드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은 뭐 우리가 뭐 역사까지 뭐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2장은 이런 쭉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뭐 아들러도 나오고 뭐 심리학자들 얘기 거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육체는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지만 그게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건강한 마음에도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겁니다. 두 가지가 상보 관계에 있는 거죠.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거지 어느 하나가 그 하나를 지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3장 심신장애계 심리학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통증과 억압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24페이지에 보게 되면 심신 증상은 경로 등의 용납할 수 없는 감정의 억압을 돕기에 만들어진다. 무의식적 감정이 왜 의식되려고 하는지는 명백하지 않지만 뇌가 그 시도에 저항하는 이유만큼은 아주 명백하다. 그런 감정들이 너무 위험하거나 당혹스러워서 또는 용납할 수 없어서 밝은 곳으로 노출될 수 없다고 믿거나 의식되기에는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학자들이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사실은 뭐 의사 선생님들도 뭐 연구를 많이 했겠지만 평소와 달리 운전석에만 앉으면 난폭해지는 일명 로드레이지가 전이 감정에 좋은 예다. 그것은 가장 온건한 형태로는 운전자가 다른 운전자의 짜증스러운 행위에 분노로 반응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저도 좀 이게 있는 것 같네요.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삿대질까지는 안 하며 상대의 무능을 비난하는 것인데 그 모든 분노 표출이 대개 창문을 닫은 채 안전한 자동차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행위는 나한테도 익숙하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데 나도 걸핏하면 그러기 때문이다. 같은 차 안에 있는 아내가 질색을 할 정도다. 저도 똑같네요. 내 반응이 아주 즉각적이고 강렬하기 때문에 유난히 눈을 띈다. 이건 분명 내면의 경로가 강렬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렇죠. 뭔가 이게 다스려지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겠죠. 의식적인 분노를 참으면 그것이 무의식적 경로로 쌓이게 된다는 사실이 많은 환자에게서 관찰되었다. 이것은 의식적인 분노를 참아서는 안 된다는 뜻일까? 어쩔 수 없이 참아야만 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것에 따르는 부정적인 결과는 피할 길이 없다. 분노를 배출하지 않으면 무의식적 경로에 저장고가 추가된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도 말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렇게 그걸 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건데 그때그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증상은 왜 통증이나 위장장애 아니면 고치기 어려운 발진이나 알레르기 또는 역시 고치기 어려운 불안이나 우울증과 같은 형태를 취하는 것일까? 그 모든 장애는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신체에 주목하도록 하는 것이다. 명백한 심리 현상인 불안이나 우울증도 우리를 불편하게 함으로써 뇌가 더 위험하거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신체 증상과 똑같은 기능을 한다. 무의식적 감정이 더 강렬하고 더 위협적일수록 심신 반응도 더 심각해지는 것 같다. 건강염려증은 이게 진짜 건강염려증 많은 사람들이 건강염려증을 갖고 있거든요. 건강염려증은 몸에 대한 극단적인 집착을 특징으로 하는 마음 상태인데 환자는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내며 스스로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확신한다. 그 증상은 심신증일 수도 있고 히스테리증일 수도 있고 공포증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증상을 분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건강염려증은 무의식적 마음의 작용을 탐구하는 정신요법으로 치료해야 된다. 또 129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영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의 감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을 억압을 많이 당했죠. 현대사회에서 자라는 아이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막론하고 모두가 감정적, 신체적, 성적 학대의 희생자일 수 있고 그런 아이들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분노할 것이다. 학대당한 아이는 슬픔과 불행 아니면 공포를 느끼겠지만 분노는 금지된다. 이 금지는 타고난 것이다. 그러나 분노는 거기 무의식 속에 고스란히 존재하고 거기 그대로 머문다. 분노는 축적되고 연구화된다. 무의식 속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포착하기가 늘 쉽지만은 않지만 일종의 미묘한 감정적 학대가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오래 연구하면 할수록 더욱 강하게 느낀다. 성장기의 아이는 온정과 인정, 역할 모델과 길잡이를 필요로 한다. 오늘날의 부모 세대는 그래도 양육 능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과거 사회에서는 아이에게 흔히 상처를 주거나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이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고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생기는 온갖 결과를 낳았고 그럼으로써 모종의 감정적 욕구들이 생겨나 평생 지속되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갖지 못한 것을 열망한다. 그 결과 평생 슬프고 마음 아프고 화가 난다. 물론 무의식 속에서 말이다. 심신 증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감정이다. 이거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과거 사회에서는 아이에게 흔히 상처를 주거나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이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고 정말 학교 선생님들도 막 뺨을 그냥 때렸지 않습니까? 그 아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 것이며 자존감이 낮아졌겠냐는 거죠.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있지 않을까.
그걸로 인한 분노라든지 뭐 억압되었던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인이 됐을 때 혹은 청소년기에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심신적인 그러니까 신체적인 질병으로 발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지금도 국민학교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만 생각을 하면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우리 모두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즐겁게 생각하시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해결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찾아보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